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저도 이곳의 오랜 애청자인데요. 항상 댓글만 남겨보다 이렇게 직접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삶도 동년배인 주변 사람들에 비해 참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거든요. 이전까지는 이런 기구한 삶이 저뿐이다 싶었는데 이곳 동영상들을 보면서 저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 많구나 하며 위안을 얻고는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 제 이야기를 남겨보나 싶어서 이 마음이 사라지기 전에 사연을 보냅니다. 제 기구한 삶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군인으로 복무하시던 아버지께서는 어린 제가 눈을 뜨기 전에 엄마와 저를 남겨둔 채 베트남 파병을 가시게 되었고 결국 돌아오시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으신 엄마의 그 당시 마음을 제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도 그 얘기하실 때면 흘리시는 눈물로 조금은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눈물만 흘리고 계실 수 없으셨다고 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저를 방치할 수는 없었고 우리 두 모녀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슬픔을 덮어두어야 했죠. 엄마는 우선 시댁과 친정으로 찾아가 당장에 먹고 살기에 필요한 도움을 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제가 딸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더는 관계가 없는 사이라며 엄마를 쫓아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친정에서도 당장 자신들 사는 삶도 힘드셨던 상황이라 도움을 주실 수 없었죠. 대신에 한 가지 제안을 하셨다고 해요. 엄마에게 어린 저를 떼어놓고 새 출발하라고 말씀하셨죠. 저를 아무 고아원이나 데려다 두면 잘 키워줄 거라는 그 말에 화가 나셨던 엄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집을 나섰고 그 뒤로 친정 부모님과 연을 끊으셨죠. 그렇게 세상 어디에도 정붙일 곳 없이 엄마는 홀로 저를 키우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길거리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감을 찾아 일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일감을 찾아 서울로 올라오시게 되었고 우연한 기회에 재벌집 집안에서 잡일을 하는 가정부로 일을 시작하시게 되었죠. 당장에 어린 저와 생활할 곳도 없다는 딱한 사정을 들으셨던 집안 어르신께서 저희 모녀에게 반지하 주차장에 한켠에 딸려있는 방을 내주셨습니다. 원래 창고로 사용하던 곳이었는데 집안에 일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곳을 방으로 개조해 필요한 사람이 지낼 수 있게 한 곳이었죠. 그래서 운전기사분들께서 잠시 몸을 쉬는 용도로 사용했지 사람이 살고 지낼 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모녀 입장에서는 그만한 집이 없었어요. 당장에 돈 들어가는 사글세를 줄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하게 된 가정부 일은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 힘든 일에 익숙하셨던 엄마에게는 오히려 이 정도 일을 하며 돈을 받아도 되는지 불안해할 정도로 편안한 일들이었죠. 그런데 정작 다른 일로 엄마는 힘드셨다고 합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설명하려면 그 집안의 가계도를 설명해야 할 것 같네요. 우선 집안의 가장 큰 어르신 부부 두 분이 계시고 그 밑에 어르신의 아들인 아저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두 사람의 아들까지 해서 총 5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와 아주머니께서 저희 엄마와 비슷한 연배이셨고 두 분의 아들이 저와 나이가 같았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일하는 사람들 중 가장 젊은 편이라서 그런지 아주머니께서 그렇게 못살게 굴며 경계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어르신들께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행동하시고 괜한 괴롭힘을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다 보니 그 눈치를 보느라 횟수는 적었지만 어르신들께서 안 계시는 날에는 항상 저희 엄마를 일부러 괴롭혔다고 해요.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저는 너무 어려 보지 못했지만 아주머니가 엄마에게 손찌검까지 했다고 들었죠. 그런 상황에도 다른 곳에서는 꿈도 못 꿀 월급과 배에 골지 않고 잠을 청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해 엄마는 그만두지 않으시고 일을 이어가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도 무럭무럭 자랐고 종종 엄마가 하는 일을 도우러 윗집에 가서 일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손주와 나이가 같은 제가 예뻐 보였는지 어르신들께서는 제게 먹을 것도 주시고 다른 선물도 주시고는 하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저를 예뻐라 해주시는 어르신들께 애교도 피고 가깝게 지내려고 했죠. 그런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아 저는 공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꼭 손주 공부에 필요한 걸 사실 때면 제 것도 사주셨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았던 저는 비록 환경은 좋지 못했지만 그것을 핑계 삼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학력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대학에도 합격할 수 있었죠. 그런 저와 달리 그 집안의 손주였던 상민이는 재수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제게 부탁을 하나 하셨어요. 상민이가 내년에는 원하는 대학에 붙을 수 있게 제게 과외를 부탁한다는 말씀이었죠. 지금까지 받은 게 많았던 저는 당연히 어르신 말씀을 따르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상민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이성에게 관심 많은 나이의 남녀 두 사람이 한 공간에서 자주 있다 보니 서로 정분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야 제 분수와 상황을 알고 그 마음을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상민이가 집요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저도 그 남자가 좋다 보니 끝내는 마지못해 허락하는 척하고 연애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연애는 상민이가 대학에 합격을 하고 나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우리 사이가 들키고 말았습니다. 평소 조심에 조심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 번화가에서 딱 걸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상민 씨 부모님께서는 우리 모녀가 은혜도 모르고 돈을 노리고 일부러 접근을 했다며 꽃뱀 취급까지 했습니다. 내가 이것들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상하다 했어. 너 지금 우리 아들 꼬셔서 무슨 짓 하려는 거야? 이게 어디서 이상한 것들만 배워서 너네 모녀 이런 짓 하면서 살아왔니? 다 됐고 당장 우리 집에서 떠나라. 떠나라고! 이게 무슨 소란이냐? 어디 집안에서 큰 소리를 내고 있어? 아버님.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 소란인 거야? 그게 얘가 글쎄 우리 상민이를 꼬셔서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잖아요. 어멈 너는 가만히 있고 상민이랑 창선이 너희 둘 중에 한 명이 사실대로 말해봐라. 사실은 2년 전부터 제가 창선이를 만나오고 있었습니다. 먼저 집안 어른들께 저희 만남을 알리려 했는데 오늘 같은 일이 생길까 싶어서 제가 숨기게 됐었어요. 죄송해요, 할아버지. 그런데 창선이는 어른들 몰래 만나는 게 싫다면서 먼저 말씀드리자고 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숨기자고 한 거고요. 그리고 창선이 그런 거 바라고 저 만나는 애 아닙니다. 할아버지께서도 아시잖아요. 상민아, 엄마가 말했잖아. 그건 네가 너무 순진해서 몰라서 그래. 네가 제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 내가 어멈 너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제 상민이도 어엿한 성인인데 네가 뭐라고 애들 연애하는 데까지 치마폭을 휘둘러? 그래, 너희가 2년이나 만나왔다고 어른들 몰래. 그럼 이 다음에는 뭘 하려고 했냐? 네? 이 난리통을 겪을 걸 알면서 2년이나 몰래 사귀어 왔으면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했냐고? 실은 저 창선이랑 결혼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창선이가 대학 졸업하고 저도 돈 벌기 시작하면 저희 힘으로 직접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할아버지.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허락받았다고 지 세상인 것 마냥 행동하지 말고 집안 어른들도 다 알고 지내는 상황이니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얘기다. 그리고 아범이나 어멈 둘 다 이 이야기로 다시 시끄럽게 할 생각하지 마라. 애들 일은 애들끼리 알아서 하게 놔둬. 아버님! 너는 가만히 좀 있어라. 애들이 못할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 연애하고 결혼하는데 반대한 적이 있더냐?
보아하니 지들 생각도 있고 계획도 있는 것 같으니 괜한 심술 부리지 마라. 저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어느 사람들에게나 평등하게 대우해 주시던 어르신이었지만 자신의 손주 며느리 될 사람을 깐깐하게 보실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평소 저를 좋게 봐주신 건지 저희들 만남을 어르신께서 허락해 주셨죠. 그 덕에 우리는 정식으로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을 하여 일을 하고 있었고, 상민 씨도 군에 다녀온 뒤 대학을 졸업하여 가업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쯤 어르신께서 저희를 부르시고는 대뜸 결혼에 대해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평소 사주와 관상을 중요시하시던 어르신께서 저와 남편의 합이 좋게 나왔다며 저희들 마음만 맞는다면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죠. 안 그래도 결혼에 대해 계속 진지하게 말을 나누고 있던 우리는 시조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결혼에 불만이 많으셨지만 집안 어른께서 내린 결정이라 반대를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일사천리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 이후 저는 퇴직을 하고 시댁으로 올라가 생활하게 되었고, 엄마는 시조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근처 괜찮은 집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어요. 저 스스로도 시댁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걸 알았기에 집안일에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도 종종 올라왔던 집이라 적응할 시간도 필요 없었고, 집안 가족들의 입맛과 생활 패턴도 모두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전부터 오래 같이 지내왔던 사람처럼 잘 생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그때까지도 저를 집안의 한 식구로 인정하지 않으셨죠. 물론 저를 싫어하시는 시부모님으로 시집살이가 편하지 않을 거라고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한 가족으로서 이전보다는 대우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 오판이었어요. 오히려 저를 더 못살게 구셨죠. 그때마다 시조부모님께서 저를 구해주셔서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아껴주시던 시조부모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자 시부모님들께서는 저를 대놓고 괴롭히기 시작하셨죠. 혼을 내는 이유도 다양했고 딱히 잘못을 안 해도 혼을 나야 했습니다. 웃으면 실없이 웃음이나 흘리고 다닌다고 혼이 났고, 무표정하면 여자가 애교도 없다며 혼을 냈죠. 밥을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또 보통으로 먹든 그냥 혼을 나기만 했어요. 적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동안 집안일을 도와주던 사람들을 한순간에 잘랐고 그 모든 집안일을 제가 하도록 했죠. 분명 똑같은 24시간을 살고 있는데 유독 저에게만 그 시간들이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집안일을 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했어요. 전 국민들이 보는 드라마는 물론이고 뉴스 한 번도 제대로 보기 힘들었습니다. 분명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과는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래도 그때까지는 제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남편이 있어서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로 인해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행동이나 말에 대해 나서지 말라지는 못했지만 항상 그 뒤에서 저를 많이 감싸주고 보듬어 주었죠. 이미 어린 시절부터 받은 구박 때문에 적응한 것도 있었지만 남편의 그런 모습들이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어 주었죠. 그런데 누구보다 사이가 좋던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에 대한 애정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기 시작했죠. 거기다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7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셨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집안에서 저에 대한 불만으로 큰 소리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었죠.
남편은 그 모습들이 지겹고 권태로웠던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 저에게 짜증 섞인 말과 행동을 보였죠. 그런 남편의 모습들을 볼 때면 더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보호해주고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집안의 남편밖에 없는데 그런 남편이 저에게 등을 돌리고 짜증을 내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술 많이 먹고 들어온 거야? 출출하면 간단하게 뭐라도 해줄까? 아이, 됐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해 먹을게. 근데 당신 또 무슨 잘못을 한 거야? 왜 또 어머니께서 큰 소리를 내게 만들어? 어머니께서 잡지 보여주시면서 사오라고 하신 게 있었는데 그대로 사왔더니 원하는 색상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야. 분명 심부름 시키실 때는 색상 말씀을 안 하셨거든. 뭐야, 겨우 그깟 심부름 하나 못해서 또 큰 소리 나게 만든 거야? 아니, 당신은 얼마나 우리 집에 더 적응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언제쯤이면 우리 집에서도 큰 소리 안 나고 웃음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냐고? 스트레스가 10,000원의 근원이라고 하던데 당신 때문에 우리 부모님 큰 병이라도 걸리시면 어떡하려고 하는 거야? 내 잘못 아니야. 내 말도 들어봐. 내가 그 사진 그대로 사오면 되냐고 물어도 봤었어. 그만 좀 해. 봐봐. 네가 그냥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이 말만 하면 끝날 일을 괜히 토를 달아서 사람 화만 더 돋우고 있잖아. 1, 2년도 아니고 장작 7년이다. 곧 있으면 10년이라고. 근데 아직까지 시부모님 마음에 들지 못하면 그건 당신 탓인 거 아니야? 이렇게 맨날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잘해. 제발 잘 좀 하자. 잘 좀 하자고. 알았어. 미안해. 앞으로 집안에서 큰 소리 안 나도록 할게. 그렇게 남편마저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제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저는 가족들 마음에 들어보고자 정말 열심히 집안일과 내조를 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과 달리 점점 가족들에게 멀어지고 있었죠. 그러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가끔씩 와이셔츠에 여자의 립스틱과 향수가 묻어 있었지만 사업을 하는 남편이 회식이나 접대를 하다 묻혀오는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찾아가게 된 남편의 회사 근처에서 한 여자와 팔짱을 끼며 다정하게 밥을 먹으러 가는 남편을 목격하게 된 거죠. 이미 바닥까지 자존감이 떨어져 있었던 저는 남편의 외도를 직접 목격했음에도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버려진다는 것에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남편의 외도 또한 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남편이 외도를 하거나 설령 폭행을 해서 이혼을 하더라도 그 당시 이혼녀를 보는 사회의 시선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저 홀로 속만 썩히고 있었죠. 그런 저의 모습을 눈치챈 것인지 아니면 제가 순순히 자신의 곁을 떠나주길 바랬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자신이 외도하는 것을 숨기지 않았고 대놓고 표를 내기 시작했죠. 고의적으로 저에게 외도의 흔적을 보여주는 모습을 끝까지 모른 척할 수 없었던 저는 미약하게나마 대응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립스틱 자국 그리고 휴대폰 문자 일부러 나 보여주려고 탁자 위에 올려놓은 거야? 그럴 리가. 옷 갈아입다 보니 깜빡한 거지. 그런데 당신이 다 알게 됐네?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고도 당당할 수가 있어? 당신 혼인관계 중에 다른 여자 만나는 건 간통죄라는 거 몰라? 그러면 우리 이혼하면 되겠네. 전 그러면 신고하던가. 왜 말로만 그러고 있어? 뭐? 나 이거 아버님 어머님께도 말씀드릴 거야. 아무리 나를 못마땅해 하신다고 해도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 그냥 넘어가실 분들이 아니라고. 뻔뻔한 모습으로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이는 남편의 모습에 오히려 제가 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이혼을 할 용기는 없었고 어떻게든 남편에게 겁을 줘서 그 여자와 헤어지게 해야 하니 생각나는 대로 말을 내뱉었지만
남편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죠. 간통죄로 신고를 하라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는 시부모님 밖에는 답이 없겠다 싶었어요. 아무리 제가 못마땅하고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가정을 파탄내려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는 남편에게 따끔하게 혼을 내주실 줄 알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너는 여기가 너만 사는 집이니? 왜 호들갑을 떨면서 다녀? 그래, 무슨 말이길래 이렇게도 호들갑인가? 드러나 보자. 상민 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제가 이래도 되냐고 말했는데 그럼 그냥 이혼해달라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행동을 하고요. 뭐? 우리 상민이가 지금 바람을 핀다고? 너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의심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전에도 알고는 있었는데 저러다 그만둘 거라고 생각해서 놔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외도한다는 걸 일부러 보여주듯 해놓고는 이혼까지 해달라면서 뻔뻔하게 나온다고요. 상민이가 그럴 리가. 그러게 네가 얼마나 아내의 역할을 못했으면 제가 저렇게 나오겠니?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니? 생각해봐라.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더니 마누라라는 사람은 뭘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지. 그렇다고 애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애라도 하나 있으면 그거 잘하는 맛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라도 할 텐데 네가 애를 가졌니?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저도 아이 가지고 싶었어요. 저 나름대로 지난 7년 동안 노력해왔다고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떡해요. 그리고 저 상민 씨에게 뭐든 열심히 했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저보고 하도 뭐라고 하시니까 앞에서 안 보여드린 거지. 저 여자로서 상민 씨에게 할 만큼 했다고요. 이것 봐라. 이제는 네가 머리 좀 컸다고 시어머니에게까지 말대꾸를 꼬박꼬박 하는구나. 이제 너도 이 집안에서 엉덩이 좀 붙이고 있었다 이거냐? 이제는 네 성질 부릴 만큼 부리겠다 이거야? 아니, 그게... 죄송해요. 저도 너무 억울해서... 억울하든 말든 네가 잘못해서 네 남편 뺏긴 걸 가지고 나보고 뭐라 하지 말아라. 억울하면 네가 네 남편 되찾아오라는 말이야.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어머님께서는 당황을 하시면서도 끝까지 남편의 행동을 모두가 제 탓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제가 남편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 순간 당황해서 잊어버렸던 거예요. 이 집에는 제 편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걸 말이죠. 저 스스로 이 집안을 걸어나가면 모두 해결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이건 뭐건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대로 바보같이 물러서면 안 되겠다라는 독한 마음이 생기더군요. 절대로 저들이 원하는 것처럼 순순히 빈손으로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저 스스로 약속을 하게 되었죠. 그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바뀐 저를 보고 시부모님과 남편 모두 잠시 놀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러든가 말든가 개의치 않아 하던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계획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수록 저는 눈 하나 깜빡 안 하며 제 다짐을 굳건히 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게 점점 더 저와 가족들 간의 사이가 파국으로 향할 때 제 다짐이 흔들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만나고 있던 여자가 시부모님께서 생각하기에는 저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렇게 체면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남편이 그 여자를 집안으로 데려오는데 허락을 하신 거예요. 저도 그렇게까지 막장짓을 할 줄은 몰랐기에 집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보며 적지 않게 흔들리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상민 씨에게 말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같이 생활하게 될 이정미라고 합니다. 저도 와이프니까 잘 대해주세요. 네? 그게 지금 무슨 설마... 여보, 이 여자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여자야?
말 조심 좀 하자. 방금 이름 들어놓고 이 여자 저 여자가 뭐야? 우리 할아버지 세대 때만 해도 둘째 부인들은 수두룩한 거 몰라? 그리고 당신이 애를 낳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지. 너무 충격적이라 지금이라도 생각 바뀌었으면 나랑 헤어지던가. 뭐? 어머님, 지금 이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생각되세요? 제가 저희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밖에 나가서 소문이라도 내볼까요? 뭐? 이제는 네가 시어머니한테 협박까지 하니?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네 엄마는 길바닥에서 살게 될 텐데 그래도 상관이 없겠어? 네가 우리랑 같이 살더니 뭐라도 된 것 같이 행동하는데 너는 단 한 번도 원래 네 주제에서 달라진 적이 없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너 정미에게 꼴의 윗사람이라고 막대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줘라. 최근에 가구 들어온 방 있지? 거기가 정미방이니까 그곳에 이 아이 짐들 좀 네가 풀어주고. 사람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릴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 그 말을 듣는 동안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라 몸이 한동안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이렇게 된 거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던 저에게 마치 기름을 붓듯이 자신을 이정미라고 소개한 여자는 벌써 저를 허수아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이것 좀 들어줄래요? 그쪽은 손이 없어요? 어머님께서 저보고 정리하라고 했지 물건까지 들고 가라고는 안 했어요. 그럼 뭐 그냥 여기 있죠. 그러면 어머님께서 누구 보고 들라고 할지 알게 될 거예요. 이미 제가 이 집안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는 여자는 벌써부터 저를 하녀 부리듯 대했습니다. 더 있어봤자 괜히 큰 소리만 날 것 같아 입을 악물고 여자의 짐을 들고 갔죠. 화장대에 앉아 자기 얼굴 관리를 하고 있는 여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에게 명령을 하며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굴욕을 당하며 짐을 풀고 있는데 웬 쪽지 한 장이 제 눈앞에 떨어진 겁니다. 뭔가 싶어서 접혀 있는 부분을 펴서 봤더니 가족들에 대한 글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한눈에 봐도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시 조부모님 성함부터 시작을 하여 남편과 제 이름까지 집안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었고 각각 재산으로 추정되는 금액들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밑에는 가족들 간의 서열 관계도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가족들에게 각각 받아낼 수 있는 돈을 계산해 놓은 글이었어요. 한눈에 딱 봐도 이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이정미라는 여자, 남편에게 고의로 접근한 듯 했습니다. 집안의 돈을 노리고 말이죠. 이 내용들을 여자 몰래 다른 종이에 받아 적고 있는데 제 모습이 수상했는지 저를 쳐다본 여자가 그 쪽지를 확인하게 된 거죠. 제 손에서 그 종이를 날쌔게 뺏어가려고 하더라고요. 뺏기면 모두 없는 일이 될 것 같아 제 몸을 감싸 종이를 지켰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종이를 왜 당신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받아 적은 거예요? 왜요? 이거 내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들어오기 전에 작성한 것 같은데 우리 집 형편을 엄청 자세히도 알고 있네요? 그게 제 전문 분야가 재테크거든요. 그 말을 저보고 믿으라고요? 남편이나 시부모님께 당신 뒤라도 알아내보라고 해볼까요? 아무리 내 말을 하찮게 생각한다고 해도 내가 계속 의심 가는 소리를 하면 한 번쯤은 할 것 같은데. 아니 진짜 그래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일부러 상민 씨에게 접근한 거 맞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기 전에 내 말 먼저 들어봐요. 내가 당신한테 제안 하나 하려고 하니 당신이 하도 딱해 보여서요. 내가 상민 씨에게 듣기는 했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딱 보아하니 그쪽 이 집에서 사람 대접 못 받아서 불만 많은 것 같은데 나 좀 도와줘요.
그러면 복수도 시켜주고 섭섭치 않게 돈도 줄게요. 뭐라고요? 그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하는 범죄에 공범이 되라는 소리예요? 뭐 그렇게 거창하게 말해요. 그냥 많이 가진 사람 거 나눠 갖자는 건데? 당신 꽃뱀이나 사기꾼 그런 거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요. 그것보다 나 도와줄 거예요? 아니면 말 거예요? 나야 아직 사기친 것도 없으니까 이대로 물러나면 된다고 하지만 그쪽은 다르잖아요. 상민 씨가 또 언제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올지도 모르고 시부모님이라는 사람들은 계속 괴롭힐 것 같은데 이러다 나중에 맨몸으로 쫓겨나면 그때는 어떻게 살려고 해요? 내가 그쪽에게 걸려서 이런 제안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반대인 거 알아요? 나야 아쉬울 거 없어. 내가 보기 그쪽이 딱해서 도와주는 거지. 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여자의 말이 틀리기라도 했으면 단번에 거절했을 텐데 구구절절 하는 말들이 다 맞았어요. 제가 가족들을 위해 이번 일을 밝혀봤자 또 이전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죠. 거기다 아마 저 혼자서는 이 정도의 복수를 할 기회가 절대 없을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범죄에 휘말린다는 것 때문에 당장 선택을 할 수 없었어요. 나도 생각할 시간을 좀 줘요. 그리고 성공해서 나한테 얼마까지 주겠다고 말한 것도 없잖아요. 대충 복수해주겠다, 돈 주겠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제안으로 말해줘요. 그럼 나도 그때까지 고민하고 답을 줄게요. 그렇게 저는 복수와 가정을 두고 저울질을 하게 되었어요. 여자는 당장에 자신의 일이 틀어질까 싶어 도와준다면 성공한 금액의 40%로 주겠다고 말을 했지만 그 말에도 저는 시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저와 엄마에게 한 행동들만 생각해도 당장 여자와 함께 이 집안을 거덜내고 싶었죠. 거기다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를 쥐잡듯 행동했습니다. 너는 오늘 새 식구가 왔는데 멍하니 뭘 하고 있는 거야? 왜? 이제 와서 네 위치가 어떤지 실감이 나니? 지금까지 받았던 대접이 꿈인가 싶지? 그러게 오르지도 못할 나무를 오르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래도 너나 네 엄마나 잠깐이라도 호강한 게 어딨니? 그만 멍 때리고 새 식구 대접할 밥상이나 차려라. 그 순간을 못 참고 제게 심한 말을 하는 어머님과 키득거리며 저를 비웃고 있는 아버님, 그리고 남편을 보니 이런 일을 겪어도 싸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여자는 제게 계속 자신과 범행을 하자며 유혹을 하고 있었죠.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여자를 도와 남은 가족들에게 복수를 하기로 말이죠.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난 뒤 여자에게 제 대답을 하려고 했어요. 우선은 다른 가족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게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식사 준비를 다 마치고 수저를 식탁에 놓는 순간 제 이름이 새겨진 수저가 제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 수저는 돌아가신 시 조부모님들께서 제가 이 집안의 손주 며느리로서 들어왔을 때 저에게 직접 선물해 주셨던 수저였죠. 그 수저를 보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분들에게 도움받았던 것들과 사랑이 떠오르는 겁니다. 어쩌면 그분들이 아니셨다면 저와 엄마는 더 힘든 삶을 살았을 수도 있었어요. 저를 무척이나 예뻐해 주시던 그분들을 떠올리니 그 여자가 계획하고 있는 범죄를 돕는 배은망덕한 짓을 할 수가 없더군요. 그 자리에서 다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진정한 가족으로 생각해 주시고 우리 모녀를 따뜻하게 품어주셨던 그분들을 위해서 이 집을 지키기로 한 거죠. 하지만 지금 당장 여자의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어요. 가족들 모두 다 제 말을 무시하다 보니 이번에도 여자의 말을 믿고 제 말을 한낱 질투심으로 변질시킬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가족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저 또한 범행에 동참을 하겠다고 말을 하게 되었죠. 그날부터 여자의 계획에 따르는 척하며 증거들을 모으게 되었어요.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제가 도움을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경계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세트로 여자의 대화를 녹음하는데 번번이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도 다행히 24시간 동안 붙어 있다 보니 사기를 치려는 증거들을 많이 모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가족들의 재산을 조금씩 빼돌리면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돈을 빼돌리고 나니 여자는 더 이상 저를 경계하지 않았고 그날부터는 말하는 족족 사기임을 증명하는 말을 녹음할 수 있었죠. 그렇게 모든 증거들을 확보하고 난 뒤 가족들을 불러 모아 여자의 실체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네 주제를 파악 못했니? 하도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무슨 말인가 싶어 오긴 했다만 언제까지 그렇게 뻔뻔하게 그 자리에 버티려고 하니? 설마 오늘 네가 우리 집안 떠난다는 말 하려는 거야? 다들 바쁘신 분이고 제가 말해봤자 귀뚱으로도 안 들으실 테니 바로 증거들을 보여드릴게요. 듣고 보고 직접 판단하세요. 그렇게 저는 가족들에게 지금까지 여자의 사기를 증명할 수 있는 녹음 테이프들과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은 아연실색하고 있었고 여자는 저를 탓하며 날뛰었죠. 너 뭐야? 나랑 같이 복수하겠다며? 너 바보야? 방금 전에도 그런 말 듣고 이 사람들을 도와줘? 나도 이 사람들 싫어. 복수하고 싶고. 근데 내가 금수는 아니거든. 내가 이 집 조부모님들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이런 짓까지는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아무리 복수를 한다고 해도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너도 어찌되었든 간에 내 남편이랑 바람핀 년이고. 곧바로 남편이 여자를 붙잡아 두었고 시부모님들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시게 되었죠. 결국 여자는 경찰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시부모님과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죠. 창선아, 고맙다. 우리가 네 얼굴 볼 낯이 없구나. 어른으로서, 가족으로서 그런 행동들을 하면 안 됐는데 우리가 미안하다. 네가 우리 집안을 지켰어. 너가 아니었다면 저 한심한 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쫄딱 망할 뻔했구나. 네가 며느리로 들어온 지도 그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량한 자존심만 내세워서 널 괴롭혔어. 앞으로는 이전과 같이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마. 지금까지 우리가 너한테 한 잘못들 모두 다 용서해 주렴. 상민이 너도 뭘 듣고만 있어? 너 창선이한테 잘못했다고 빌었어? 당연히 그날 바로 빌었지. 여보, 내가 가족들 앞에서 정식으로 잘못을 빌게. 이번 한 번이라고 하지만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다시는 당신 두고 딴 생각하는 일 없도록 할게.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당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 무엇이든 들어줄게. 그러니까 이번에만 용서해줘. 단순히 이번 일을 회피하려는 사과는 아닌 듯 보였습니다. 애초에 콧대 높았던 시부모님께서 저를 보고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비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죠. 남편도 경찰에게 그 여자를 신고한 날 저를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는데 이번에 가족들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한 번 더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정체를 밝히려 준비를 하면서 저 스스로 결정한 게 있었어요. 일이 잘 풀려서 저를 진정 가족으로 받아준다고 해도 제가 과거에 받은 과일씨로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시 조부모님을 위해서 이 사람을 도와주게 되었지만 이미 저는 마음이 떠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선택했어요. 설령 빈털터리로 떠난다고 해도 말이죠.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고 했지?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 아무리 이제 와서 아버님 어머님께서 저에게 잘해주시고 상민씨 당신이 나만 사랑해준다고 해도 내가 받았던 무시와 상처는 계속 떠오를 거야.
가족들 볼 때마다, 이 집에 있을 때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거기다 지금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상민 씨가 한 약속들 영원히 지켜줄 거라는 믿음도 솔직히 생기지 않아. 한 번 더 과거와 같은 일을 겪으면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아서 참을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냥 나 풀어줘. 여보. 창선아, 네 마음도 이해가 된다. 근데 우리가 정말 뉘우쳤다니까? 우리 말이 믿음이 안 간다면 각서라도 남겨주마. 우리 전 재산을 네 앞으로 하겠다고. 그러니 다시 생각 좀 해봐라. 죄송해요. 제 생각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니 조용히 합의 이혼으로 끝내고 싶어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조용히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이 집 주차장 한켠에서 지냈던 시간부터 치면 25년 가까이 지내던 곳이라 정리할 것도 참 많았습니다. 과장해서 말하면 제 고향집이나 마찬가지인 이곳을 떠나는 일이 이혼을 선택한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죠. 그렇게 제가 이혼을 준비하는 동안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를 설득하려 나섰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타이밍이 맞지 않은지 단 몇 달 전에만이라도 저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런 가족들의 노력과 정성에도 제 뜻은 바뀌지 않았고 그 모습을 보고 남편도 더는 무리다 싶었는지 설득을 포기하고 순순히 합의 이혼을 해주었죠. 당신한테 상처 주고 죄 지은 놈인데 내가 내 마음 편하자고 괜한 억지를 부리고 있었나 보다. 미안해. 당신 말대로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내 잘못을 알고 있어야 했는데 당신이 원하는 이혼 하기로 할게. 그런데 당신이 지금까지 우리 집안에서 해준 몫은 챙겨가. 이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 때문에 당신 날개가 꺾여 있었던 거니까 이것만큼은 거절하지 말고 받아줬으면 해. 자유를 찾고자 선택한 이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빈손으로 이혼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말이죠. 이제 정말 이혼을 한다고 생각하니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눈앞에 있는 남편과의 감정 때문에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남편과는 언 10년 동안 행복하게 지냈는데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저와 남편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꽉 안은 채 이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한 뒤 저는 엄마가 계시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삶과 일에 쫓겨 서로 나누지 못한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었죠. 넉넉해진 통장 잔고 덕분에 우리 모녀 노후 준비도 미리 해놓고 남은 돈으로는 여행을 다니며 이 세상에 한이 남지 않도록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운 여행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고령이 되신 엄마께서는 이제 움직이는 게 불편하셔서 많은 곳을 같이 돌아다닐 수 없지만 마음만은 아직 청춘이시라 제게 여행을 가자며 재촉을 하시고는 합니다. 다행히 요즘에는 코로나가 덜 심각해져서 몇 년 동안 못 다녔던 곳을 엄마와 함께 다니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혼을 한 제가 결혼도 하지 않고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엄마를 모시고 사는 게 불쌍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제 삶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 60을 바라보는 제 인생에 대단한 행복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저 저희 엄마 지금처럼 행복하시게 지내시다 모진 삶으로 인해 생기셨던 한 모두 털어내시고 편히 눈을 감으시면 좋겠고 저도 눈 감는 그날까지 몸 아픈 곳 없이 지냈으면 해요. 그럼 여러분들도 몸 아픈 곳 없이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제 이야기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